서울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의기관, 바로 서울시의회입니다.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되고 미래 서울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까요?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소방 공무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해 소방관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전체의 7%나 됐고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도 5.2%로 무려 3,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소방관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상담 인력은 태부족. 상담사 1인이 연간 779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상담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지속률이나 치료 연계율, PTSD 감소율 같은 핵심 지표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분야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테스트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렇게 단순 보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표를 만들어서 사업 관리를 쭉 하셔야 이 소방관님들이 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늘 현장에서 또한 최전선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존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이나 중앙부처와 함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는 장비, 현장을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 주시고 안전보호, 노차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심리 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들을 위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월 저녁 성산대교 북단 도로상에 정차해 있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라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는데요. 당시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한 소방관이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소방대원들은 당번과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8월 소방청이 소방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에 공식 편성돼 활동한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해 자발적 보호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번의 소방대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따라서는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도움을 주는 소방대원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부담이 한 것 같아요. 또 시민을 위한 보호 행위였다고 인정이 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소방관은 시민의 위험을 발견했을 때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비번, 당번 개의치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24시간 대응하는 소방기관, 바로 순환구조대입니다. 1997년 여의도에 처음 생긴 뒤 현재 뚝섬, 반포, 광나루까지 4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총 76명의 대원이 배치돼 순환 인명구조는 물론 수변 순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여의도 순환구조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순환사고 대비 현황과 구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한강의 어벤져스라 불리는 순환구조대. 이 중 여의도 순환구조대는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순환사고는 골든타임이 4분 내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 인력과 최신 장비 체계를 갖춰야만 하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이와 관계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여의도 이 구조대가 너무 이게 이제 출동 범위가 넓어서 이제 행주대교에서 마포까지잖아요. 네. 제일 넓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네. 그래가지고 중간쯤에 하나 별도의 순환구조대가 필요하지 않냐. 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여기는 한강이라는 특수한 상황, 물 위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훈련이나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좀 인원이 보강이 필요해 보여서 네.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지. 민간적인 인력 배치가 이제 한가지 보면은 민간 선박과 시설과 여러 가지의 시설물이 좀 다양해짐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 관리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구조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사고 건수와 인원 모두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순환구조대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의도 순환 구조대가 한강 순환 사고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서울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순환 안전사고 예방과 많은 인명 구조를 통해 순환 구조대가 서울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 곳곳을 꾸준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부동산 문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사 중의 하나죠.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손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를 보고 게임을 즐기고 은행 업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필요한 물건을 서빙합니다. 점점 더 편리해지는 디지털 세상.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소외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2024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일반 국민의 55.9% 수준으로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이제 현저히 낮았다는 이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뭐 농어민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보다 더 이제 낮았다는 이제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AI 센터 같은 그런 구심점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이
그 생활권 가까이에서 그런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디지털 배움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기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인공지능에게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처럼 이미지는 물론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정답을 붙여주는 작업을 AI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가공해야 할 데이터가 매 순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라벨링 분야의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장애인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라벨링 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전문적인 일로 알고 하는데 그 일을 거의 오래 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주고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인들한테 매우 특화된 일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데이터 라벨링이 반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복 작업에 대한 높은 집중력과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시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청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공공이 민간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해주는 것을 토지 임대 사회주택이라고 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토지임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지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또한 단체장에 따라 바뀌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다 보면 피해자는 사회주택 민간 사업자도 그다음에 안심주택 사업자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간다면 서울 시민이 우리 선량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서울 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하나하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자세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작년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270여 명에 달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 없는 가마솥 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서구 마곡 엠벨리 17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건설 중인 마곡 엠벨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착공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곳에서 근로자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를 체험해보고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부터 병원 이송까지 전 단계를 시연하는 모의 훈련을 참관했는데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 119에 신고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하십니까? 뭐 쓰러졌다고 해서 하십니까? 뭐 어느 단계에서 하는, 뭐 자체적으로 뭐 심폐소생술도 하시고 뭐 여러 응급조치들을 하시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그 재해자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목격자가 그 저희 관리 감독자에게 바로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 폭염에 그 온열 환자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작업 하나 모든 걸 편안하게 좀 환자를 좀 해주게 해야 되는데 아까 치면은 그게 그 단계가 빠져 있거든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공간위원회도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폭염 속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실제로 와서 보니까 폭염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고요.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명언을 듣고 열심히 현장 확인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구기현대 궁전빌라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청원 등 1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꾸준히 현장과 정책을 잇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균형 발전, 도시경관 및 디자인, 미래 청년과 다문화 정책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이 있죠. 바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입니다.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보도 상영업시설물 가로 판매점은 1,200여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2009년경 설치돼 내용 연수 10년을 넘겼는데요. 변색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거리의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그 안전에 상당히 그 주의가 요구되고요. 또 미관상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각 부서끼리 좀 의논을 해서 좀 더 서울 시내가 활기차고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서울시는 가로 판매점의 표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수요 조사 후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가로 판매점이 거리의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아닌 공공시설물로서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 약 5%가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취업 실패, 이로 인한 경제난과 정신건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성장기일 때는 그때는 성실하기만 해도 그 큰 문제 없이 노력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청년들 그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공론화시켜서 지금보다 더 많은 지금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의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 9천여 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의 5.2%를 기록했습니다. OECD 기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알리는 5% 임계점을 넘어선 것인데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개관한 서울 글로벌 센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한국어 교육과 다국어 생활 상담, 외국인 창업 지원 및 유학생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 글로벌 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어려울 때 모든 미국, 영국, 일본 또 유럽, 프랑스 쪽으로 전부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국비로도 가고 그쪽에 지원도 받고 오늘 이 여기가 보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정착을 하다 보면 뭐 특이한 경우보다도 이제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획득을 한다든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서울시도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뭐 역세권이라든지 거주하기가 되게 좋은 쪽의 청년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관 방법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글로벌 서울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문제 또 서울의 문제이기도 한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으로 또 우리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뭐 프로그램이 될지 또는 어떤 공간적인 아니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더욱더 지원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1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까요?
중증 장애로 누워서 생활하는 이들을 와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와상 장애인들은 휠체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조차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밖에 탑승할 수 없어 그동안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본인 부담금 4,000원만 내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형평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시험 기간에 꼭 필요하고요.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이 병원과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 지속 가능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리 취약성도 매우 심각한데요.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난 분실 건수도 최근 3년간 1,078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이용 사고가 2,000여 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전거 자체 하저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이제 발생하고 정기 점검이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 분실 건수도 1,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넘습니다. 위해수 자전거도 상당히 있고 공간을 해수위로 높이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도난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노후화된 자전거 교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 교체됐으며 일부는 파손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따릉이.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시민 안전과 자원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픽시 자전거. 원래 트랙 경기장 내에서 사용되는 선수용 자전거였는데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의 유행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끌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엔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는 다양한 픽시 자전거 매물이 올라와 있고 구매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선생님, 법률에 따라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 법률이나 도로교통법상 모두에서도 픽시 자전거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전거 유통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해주는 관행 때문인데 그게 사실은 불법 개조이고 위법인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단속도 할 수 있고 개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픽시 자전거를 잠재적인 위험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도로주행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 장착과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강북 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의 활발한 의정 활동은 지속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한 나라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서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을지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업무에 챗GPT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AI 사용을 장려해온 부분이 있지만 개인정보, 특히 민감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AI 사용이 사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학생부는 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일 수는 있어도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운데요. 무분별하게 활용하기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해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정고시는 과거 만학도들의 시험으로 여겨졌지만 학년기 연령대의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요. 달라진 입시 환경 때문에 일부러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치열한 대입 경쟁 속에서 학교 시험을 망치면 자퇴를 고민해야만 하는 아이들. 이대로라면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학에서의 검정고시 출신들의 입학률이 사상 최대였더라고요. 거의 260명이 입학하는. 과연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건가? 그럼 애초에 학교에 입학 안 하고 홈스쿨링 하다가 학원에서 사교육 받다가 대학을 갈 거면 도대체 우리는 뭐하러 공교육은 뭘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정말 저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학교가 더 이상 꿈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족쇄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이 절실한데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5개 반 중 1개 반은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반원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반원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나 각종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상담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뭔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학교여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1,300명이 넘는데 보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보건실 확장이 되게 급한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82년도에 개교하셨잖아요. 4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 1,249명이라는 학생들이 있고 교사들도 130명이 있는데 이거 예외 지역으로 좀 두어서라도 이런 데는 용적률을 더 줘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과밀학급 문제는 공간 부족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교실 설치에 그쳐선 안 되는데요. 학교의 신축, 증설은 물론 지역 내 교육 수요 분산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기 이제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이 상당히 이제 심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 교실을 이제 진행해 왔고, 그러면서 과밀이 또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 향후 과밀로 인해서 학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열악해지는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방법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서울의회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월간지 서울의회. 서울의회에서는 조례 이야기부터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사진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달 발행되는 서울의회는 웹진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